김용민 브리핑. (2016년 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성탄절 전날, 모레는 성탄절 당일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한 여성 정치인 자서전의 일부분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1979년 상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으로 나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온몸이 꽁꽁 묶인 채 밤새도록 구타를 당했다. 밤과 낮을 구별할 수 없었고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온몸은 피멍이 들어 부어올랐고 부은 피부는 스치기만 해도 면도 날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귓전에 울려오는 윙윙거림 속에 나를 고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아스라하게만 들려왔다. 셀 수 없을 만큼 정신을 잃었고 차라리 그 순간이 행복했다. 태어나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다. 그리고 어쩌면 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고문의 고통보다 더 크게 나를 짓눌렀다. 그들이 나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였다. 빨갱이임을 실토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패배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나는 삶의 희망을 잃고 절망했다. 언제 다시 되풀이될지 모를 고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안으로만 웅크려 들고 있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텅 빈 독방이 주는 중압감과 나의 소리를, 나의 마음을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뼛속 깊이 후벼 파는 절체절명의 외로움이었다. 갑자기 숨이 탁 막혀왔다. 1979년 11월 13일 그날의 기온은 영하 13도였다. 내가 구치된 서울구치소에는 난방장치는 물론이며 온기가 퍼질 불씨라곤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정치범인 나는 독방에 구치돼 서로의 체온을 나누어 가질 동료조차 없었다. 고문으로 망가진 나의 갸냘픈 몸뚱이를 쩍쩍 갈라터질 듯한 맵고 아픈 추위가 파고들었다. 내가 입고 있던 푸른 수의는 처절한 추위를 막아주기에는 너무 얇았다. 겨울은 깊어만 가고 교도소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다가왔다. 1979년 12월 24일 성탄 전야. 내 인생에 차마 잊히지 않는 소중하고 고귀한 성탄 전야다. 성탄이 다가오자 나는 더 외로워졌다. 가족과 동지들이 사무치게 그리웠기 때문이다. 그때 꿈결처럼 아득한 울림이 들려왔다. 그 울림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목소리가 차가운 겨울바람을 타고 아련하게 울려오고 있었다. 난 마치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자기를 박차고 일어났다. 점점 또렷해지는 소리를 따라 방 옆에 붙어있던 악취 풍기는 변소로 들어갔다. 두 손으로 옥창의 창살을 부여잡고 세상 밖으로 귀를 내밀었다. 한명숙 힘내라.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수의 번호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 나 한명숙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내 평생 그렇게 아름답고 강렬한 성탄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한명숙, 이 이름 석자에 담긴 동지애가 빛을 잃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 좌절해 있던 나를 극적으로 소생시켰다. 나는 악취가 코를 찌르는 옥방의 창살에 매달려 그 매서운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탄의 새벽을 맞았다. 나는 그날 나를 불러준 동지들의 목소리에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내 곁으로 와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이후 나를 짓누르던 외로움과 호흡곤란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부드러운 열정, 세상을 품다의 일부였습니다. 정권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찰과 압력에 노출된 대법관 또 고위 판사, 이들이 한명숙 전 총리를 지금 감옥에 보냈습니다. 재판의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비리 혐의 유죄 수감입니다. 또 크리스마스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를 기억하며 그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민중복음성가를 듣겠습니다. 우리 발걸음 앞에 있을까? 임신 3개월의 20대 임산부는 건강보험료가 미납돼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져 비영원에는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30대 6살 여자 어린이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는 남편의 폭력으로 아이가 6살 때부터 쉼터에서 생활을 하며 수입이 없지만 의료보험은 계속 부과받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그는 계속 체납보험료 강제징수 독촉 안내장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힘든 시기를 보낸 40대 가장은 정규직 직장에 자리를 잡으면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밀린 보험료 때문에 통장이 압류될 위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기는 찾아올 수 있지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좀 더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의 60일의 건강보험증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삽니다.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보험료를 영희가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살 아이에게 체나백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영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식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게 박정희 시대부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 책은 바로 그 시대를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로 쓰여졌습니다. 예. 근데 생활문화사가 뭡니까? 사실 저희는 거의 정치사 위주로만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시대를 살았던 바로 우리 부모님, 삼촌, 이모들의 삶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 집회도 언젠가는 생활문화사가 되겠군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박근혜가 한밤에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사리가 어떠냐, 개발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는 최순실의 부동산이 있는 곳 500m 앞이었습니다. 시간은 박근혜의 편이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정유라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활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유라가 독일에서 스위스를 자주 오가며 망명을 타진 중이라는 첩보가 입수됐다고 합니다. 정유라를 이렇게 극진히 모시는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잡아와야겠습니다. 8천억은 빙산의 일각. 최순실이 수조 원을 은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독일,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4개 나라에 최대 1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게 다 순실이 돈은 아니겠죠? 한편 승마협회 전무를 지냈던 사람이 다 폭로하겠다며 최순실을 협박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반기문 총장 부친의 묘를 이른바 명당 자리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묘자리 잘 쓰면 대통령이 되는 모양입니다. 김무성도 선친의 묘를 옮겼죠? (2013년 9월) 대통령 박근혜는 당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밤늦은 시각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열리니 미사리에 복합 생활체육시설을 만드는 게 어떠냐며 개발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사리는 최순실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미사리는 최근 3년 동안 개발 붐이 상당했는데요. 생활체육시설 조성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땅값이 뛰어올랐습니다. 당연히 최순실은 지난해 부동산을 매각해서 17억 5천만 원의 차익을 거두었습니다. 김정은이 미사일 개발할 때 박근혜는 미사리를 개발했네요. 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난 15일 정유라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보았다는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한 독일 현지 교민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정유라와 독일 조력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그의 동생,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 등 총 5명이 차량을 타고 이동 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들이 탄 차량은 그로세 갈로스 슈트라세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독일 최대 은행들과 주요 명품관들이 밀접한 곳입니다. 아이고 정유라 팔자 좋네요.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정유라는 스위스 망명을 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막말로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독일 검찰이 최순실 정유라가 최대 10조의 자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독일 범죄 수사 사상 최고액입니다. 그래서 독일 검찰은 최순실 정유라와 조력자 10명을 범죄자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또한 최순실 일당이 페이퍼 컴퍼니 500여 개를 설립한 곳은 대표적인 조셉 회피처인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순실이 어디서 귀국했느냐? 영국에서 귀국했습니다. 영국령인 버진 아일랜드도 주요 조셉 회피처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독일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최순실의 정확한 해외 재산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최순실을 협박했다, 이런 진술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했습니다. 최순실의 한 측근에 따르면 최순실 소유의 독일 회사 코어 스포츠와 삼성이 257억대 계약을 체결한 후 박원호 전 전무는 승마선수 지원 약속을 이행하라고 했다가 그 자리에서 해고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한국으로 귀국한 박원호 전 전무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 코어 스포츠 지분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 풀어버리겠다면서 최순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승마 특혜 지원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과 최순실 사이의 거래 배경에 모종의 대가성이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특검은 이런 진술들을 토대로 삼성과 최순실, 대통령 박근혜가 얽힌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 찬성과 관련한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최광 전 이사장 집에서 압수수색한 것인데요. 중요 주인공이 있습니다. 삼성 합병 찬성을 주도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입니다. 최광 전 이사장은 홍완선의 연임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최광은 윗선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습니다. 삼성을 비호하던 홍완선을 윗분이 두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완선은 사실 처음에는 삼성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홍완선을 두둔한 권력자, 그가 시켜서일 것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정부 관료 조직의 기강회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 세종청사 6동에서는 낮 12시부터가 점심시간인데 오전 11시 반이 되자 공무원 수십 명이 인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일찌감치 점심을 해결한 공무원들은 12시쯤 청사로 돌아와 낮잠을 즐겼습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은 느긋하게 점심을 즐긴 뒤 오후 1시 40분이 돼서야 청사로 복귀했습니다. 네, 한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들은 국회 발신 번호가 뜨면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은 사진 찍으러 다니기 바쁘니 말이죠.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하여간 이 혼란이 길어지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헌재는 서둘러야 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부친의 묘를 이른바 명당 자리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를 실은 신문이 국민일보인데요. 국민일보의 주 독자일 기독교인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국내 제빵업계 1위인 SPC 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달걀 사재기를 한 사실이 회사 내부 문건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SPC의 제빵 공장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달걀을 가져다 준 뒤 정산용 확인증을 받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SPC 측은 일부 직원이 애사심에서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SPC 직원들은 YTN 보도 이후 회사 차원에서 함구령이 내려졌고 문제의 문건도 모두 거두어가서 볼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애사심을 왜 감춥니까?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데다 맛까지 끝내줘 대고급 대게,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청문회 보니까 완벽하더만. 어? 애드립 없이 대본대로 착착. 그런데 큰일? 응? 뭔데 또? 카카, 미사리를 개발하라, 이러셨습니까? 최순실 부동산이 있는 곳 부근에 말입니다. 문화 창조 융성 시대에 미사리도 부흥해야지. 어? 왜 미사리를 차별하고 난리야? 어? 통기타를 무시해?
막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순실은 물론이고 장시호도 잔뜩 눈독 들인 수상한 곳인데 거기를 대통령이 개발하라고 하면 이건 최순실의 시세 차익을 위해서 쟤 돈 버는 거하고 내가 국정 운영하는 거하고 엮지마. 연좌제야. 근데 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키친 캐비넷이고. 뭐 그걸 누가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그건 화이트하우스 버블이고. 카카, 지금 장난하십니까? 저 수백만의 촛불이 씹새끼야, 응? 낮은 지지율과 100만 촛불은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없어, 응? 내가 그걸로 물러날 것 같아? 카카,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 모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메시아 탄생을 축하한다며 동방박사 3사람이 가지고 온 선물, 황금, 유향, 그리고 이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 약이지, 응? 알지? 1번 몰약, 2번 프로포폴, 3번 비아그라, 4번 88정, 5번 수면제.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칠레 외교관의 현지인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이거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 중동 지역에 주재하는 한 현직 대사가 대사관 소속의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최근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가 이거 먼저 밝힌 게 아니고요. 예.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어디선가 먼저 소식을 알고 질의를 한 후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시인을 하는 방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외교부는 조사를 거쳐서 이달 초에 그 대사한테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현직 대사가 저지른 일인데 감봉 3개월. 이건 뭐 솜방망이 찐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외교관 성추문이 연속으로 일어난 데에 대해서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송구스럽다. 과거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12월 초에 징계까지 끝난 일을 12월 하순에 그것도 야당 의원이 물어볼 때까지 밝히지 않았고 또 처벌 수위도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가 수긍할 수 있나 싶습니다. 예, 단호하고 신속한 면피 이거면 말이 될 텐데. 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도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이 지휘 감독이 본령인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윤병세 장관부터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뭐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윤병세 씨 혼자서 외교장관을 지금 4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역대 최장수의 외교부 장관이지만 이뤄놓은 업적은 역대급으로 빈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또 장차관 교체 상당히 힘든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윤병세 장관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역대 최장수 기록을 세울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국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장차관이 사실 제일 꿀보직인데 특히나 이 윤병세 장관 정말 시쳇말로 꿀을 빨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에 관심도 없고 특히 외교, 외치 이런 건 더 관심이 없으니 또 딴 사람 세우긴 귀찮고 그러니까 윤병세 네가 계속해라 이런 모양새가 됐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드 배치 발표하는 날 윤병세 장관은 바지 고치러 백화점에 가고 그랬고요. 이게 본인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그 어떤 언질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외교부 특히 외교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런 식으로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다가 슬쩍 흘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무관심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고 하여간 기가 막힌 외교부입니다. 자, 군대에서 수류탄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원인을 밝히는데 실패했다는 소식. 이것도 안보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9월에 대구에 있는 육군 54단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사고였는데 그 다음 달부터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1년 가까이 원인 규명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올 9월에 원인이 뭔지 밝혀내는데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9월에 결론이 난 것을 왜 이제야 밝히는지 우선 의문이고요. 또 어제 발표를 정식으로 한 게 아니라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익명으로 밝히는 것 이것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조사를 제대로 하긴 했을까요? 사고가 났던 그 수류탄 파편이 사실 별 의미가 없어가지고 군에 보급된 수류탄을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부품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걸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조사가 과연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후속 대책으로 안전핀을 뽑더라도 즉시 폭발이 안 되는 그런 신형 수류탄을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이것도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한 얘기라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안심하고 군대에 과연 보낼 수 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류탄 훈련 누가 마음 편하게 안전핀을 뽑을 수 있을지 싶습니다. 대사성희롱에 허술한 수류탄 사고 조사에 이거 정말 정부가 개판이네요. 또 다른 외교안보 부처 통일부에 관한 기사도 어제 하나 났습니다. 북한에서 중증 결핵 치료 사업을 오랫동안 해온 민간단체 유진벨 재단이라는 아주 유명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회장이 스티븐 린튼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완벽히 끊긴 상황에서도 북한에 자주 올라가서 대북 지원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일부가 제동을 걸었다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제동을 걸었다? 또 좋은 일 많이 해온 재단인데 아니 어떤 식으로 막았다는 겁니까? 일단 결핵약 그리고 병원 건립을 위한 어떤 물품들 이런 걸 반출하겠다고 최근에 통일부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통일부 관계자가 기다려봐라. 내년 3, 4, 5월쯤에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왜 반출이 어렵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통일부 관계자가 그거는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김정은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아주 불량하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린튼 회장이 이거는 성숙한 인도주의적 자세가 아니다라고 어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 자세가 있긴 했었습니까? 스티븐 린튼 회장 굉장히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제 한국 정부의 협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저는 사실 이분 계속 취재해 왔으면 처음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결핵 퇴치 사업이 정말로 위기에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구한 말에 한국에 온 선교사의 증손자가 바로 스티븐 린튼 회장인데 그런 사람이 하는 대북 지원 사업이라서 여러모로 상징성이 크고 또 무엇보다도 북한의 환자들을 많이 고쳤던 성과가 아주 많았던 사업인데
결국 박근혜 정부 시절에 명맥이 끊기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예. 어쨌든 뭐 유일한 방법은 빨리 탄핵 결론이 나서 대통령을 바꾸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스티븐 린튼, 예, 이 보니까 선교사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한 말에 미국의 남장로 교회에서 한국에 파송됐던 선교사의 그 손자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스티븐 린튼 형제인데요. 그 동생은 연대 의대 교수인데 그분은 이명박 정부 때 좀 참여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스티븐 린튼 회장은 지속적으로 결핵철치 사업, 정부 같은데 어떤 정치적인 입김 이런 거 전혀 없이 예. 지속적으로 봉사를 해왔던 그런 분입니다. 예. 참 이런 분들이 진정성 있게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와주진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회방이나 놓으니 이런 정부가 과연 그 정상적인 정부이겠는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드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가 뭐 그렇게 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수치로 확인됐다고요?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1월에 한 달 동안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집계를 내보니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8% 느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긴 늘었는데 아주 조금 늘은 거죠. 아하. 9월과 10월에 이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뭐 당연히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관계의 경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뭐 예상은 충분히 했었는데 사드 배치 과정을 이렇게 중단하지 않는 한 혹은 뭐 보류하지 않는 한 이건 뭐 관광객 숫자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다라고 그제 말을 했는데요. 이 말에 관해서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트럼프 쪽 입장하고 한국 쪽 입장을 모두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배치 강행하면은 상응하는 행동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지금 트럼프가 또 중국과의 강한 대결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는 어떤 대응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도 그 시범 케이스가 사드 문제에 대한 보복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런 다방면에 걸친 경제적 압력 이런 것들이 한국을 대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용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에?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안녕하세요. 엄교입니다. 매주 주말 광화문에 나가시느라 힘드시죠? 저희 책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를 쓰면서 싸그리 망해버려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강남역 10번 출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며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따져보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역시 모두가 리셋을 말할 때 리셋을 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는 책입니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도서출판 창비.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벌써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 모레는 성탄절인데요. 예,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제분이 아직은 성인이 아니죠? 네, 중3 초6이랐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선물 여전히 주고 있습니까? 예, 저희 둘째 딸아이는 잠옷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동물 잠옷을 주기로 했고요. 예, 아들은 이름을 밝히지 못한 특정 걸그룹에 빠져서 예, 그 걸그룹 한정판 CD를 사주기로 했어요. 아이고, 네. 아주 싸게 먹히는군요. 네. 참 훌륭한 효자 효녀입니다. 특히 우리 효녀의 이름이 수은이라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LG 트윈스의 팬이 쓰는 칼럼. 네. 수은 중독의 그 필자가 바로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시고. 네, 네. 아이고, 그러시구나. 아니,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도대체 그 관심의 지평이 어디까지십니까? 저는 관심의 지평이 야구, 육아, 경제 요렇게밖에 없고요. 그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이. 저는 김연아 씨도 한 3년 전쯤에 처음 알았어요. 이거 그러시구나. 네. 저도 크게 썩 잘 알지 못해서 말이죠. 혹시 최순실도 최근에 하셨습니까? 예, 당연히 최근에. 사실은 지난번에 김프로께서 예. 우병우를 처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예. 김용민 PD님께서 정말 놀라시고 리액션도 강하셨잖아요. 예. 저는 우병우가 그때까지 누군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뭔데 알아서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들인데. 제가 관심이 워낙 맞아요. 정말 좁거든요. 좁지만 또 얼마나 깊으십니까? 예. 아니고요.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이번 주 마지막 경제의 속살인데, 이번 주 이후 다음 주로 2016년이 마무리가 되는데, 네, 또 1월 첫날이 우리 경제의 속살 1년 되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진짜 1년을 했네요. 와, 2달도 못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정말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뭐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 브리핑 이런 차원이 네. 아니라 힐링이 되는 아유, 감사합니다. 게다가 또 경제 분야를 갖고 힐링으로 이렇게 접목도 이게 쉽지 않은데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무려 3분 정도 저희가 자위 행위를 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은 특검에 네. 삼성 정조준 이 문제를 네. 한번 짚어보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삼성을 정조준한 걸 계기로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삼성의 지배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요걸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조금 긴데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특검이 출범할 때예요. 제가 법조는 잘 모르지만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기대하고 보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기대에 충족할 만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 삼성 엑스파일하고 비자금 특검 때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이번 특검이 결론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과정상에서 삼성으로부터도 훨씬 더 자유로운 것 같고요. 훨씬 더 본질에 다가가려는 분위기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이게 박영수 특검이나 윤석열 검사나 이런 분들이 훌륭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예. 촛불 민심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삼성을 직접 겨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수사하는 쪽도 훨씬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이거에 관련된 어제 나온 뉴스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예. 김용민 PD님께서도 전해주셨지만
그 외교부가 정유라 여권 반납 명령을 어제 내리고 무효화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이게 이제 특검이 요청을 한 건데, 그래서 외교부가 여권법에 따라서 신속히 여권 반납을 명령하고 따르지 않으면 여권을 무효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사를 막 옥죄어가는 느낌이 완연하죠. 그리고 특검팀이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유라를 지명수배를 했다고 하고요. 또 홍완선 씨,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죠.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도 이미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국민연금 국장, 화장, 하여튼 의결권 행사에 관여한 복지부 국장도 불렀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특검 소식으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들어주시면 기대지만 특검이 조금 기대에 부응할 것을 기대를 하는 그런 조금 희망이 저는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오늘은 이걸 계기로요. 삼성이 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무리하게 합병을 했고 거기에 국민연금까지 동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한번 길게 하루를 다 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2탄격으로 그러면 앞으로 삼성과 이재용이 노리는 게 뭐고 그게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예측을 해보고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우선 그 전에 네. 이완배 기자님도 그 청문회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어리버리한 모습이 이재용의 진면모 맞습니까? 글쎄요. 네,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연출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리버리한 모습처럼 보이는 것과 별개로 그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전혀 다른 방면으로 멍청한데 어쨌든 그날 보여줬던 겸손한 척하는 어리버리한 모습은 좀 조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예.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브리핑을 드리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국장이 오래전부터 저한테 계속 쓰라고 지시를 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안 쓰고 버텼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설명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류로 기사를 쓰거나 해설을 해서 쉽게 그 호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분들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실 정도로 이게 되게 복잡한 일입니다. 그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삼성이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쉽게 풀어낼 자신이 없어서 기사로도 한 번도 안 썼던 건데 예.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설명이 영 시원찮으면 반응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보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삼성은 이재용의 시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재용으로 권력이 완전히 이동하지 못했다. 이걸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사실은 소문으로는 이미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발표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예. 이게 왜 그렇냐면 지금 이재용 앞으로 주식 정리가 다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네.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건설회사하고 놀이동산하고 합병을 할 정도로 거기다 국민연금까지 개입을 시킬 정도로 온갖 난리를 쳐서 무리한 합병을 추진했는데도 왜 아직까지 이재용 앞으로 주식이 다 정리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열심히 했는데 삼성전자를 아직 이재용이 지배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취자분들께서 삼성이 무슨 짓을 하건 그 목표는 딱 하나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돼요. 이재용이 아직 삼성전자를 다 못 먹었다. 그래서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먹으려고 한다. 요겁니다. 근데 물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재용이 자기 돈 내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되죠. 근데 얘네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뭔가를 소유하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근본적으로 뻔뻔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삼성전자를 갖고 싶어. 그런데 돈은 한 푼도 안 낼 거야. 이 전제를 유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국민연금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두 전제를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보면요. 이제 삼성전자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최대 주주가 단일 주주로는 국민연금입니다. 한 8% 조금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삼성 일가가 아니니까 일단 국민연금을 빼겠습니다. 이재용 게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연금 다음으로 누가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냐?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이 한 7.5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구냐?
문제의 그 삼성물산입니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억지로 합병을 한 그 삼성물산이요. 그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4.25%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건희입니다. 이건희가 한 3.54%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0.6%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굴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잠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1대 주주가 삼성생명, 2대 주주가 삼성물산. 이 둘이 양대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 이재용 거라고 보고요. 다 합쳐도 20%가 안 됩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안전하지가 않죠.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늘 경영권을 뺏길 것 같다는 위험에 지금 노출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저 20%도 안 되는 지분 중에 이재용이 실제로 휘두를 수 있는 지분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4.25%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삼성물산은 이재용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재용이 휘두를 수 있고요. 이재용 자기가 들고 있는 거 0.6%.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쳐봐야 5%가 안 되죠. 그리고 그나마 삼성물산 4.35%도 저걸 손에 넣기 위해서 이재용이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데리고 와서 삼성물산 합병한다고 그 난리를 친 결과 지금 겨우 5%를 이재용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삼성생명이라고 했는데요. 7.55%를 들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 거냐? 예, 이건희 회장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예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도 3.54%나 들고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11%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제일 덩치가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희 회장이 아직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빨리 이재용한테 물려주고 정리를 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걸 정리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여를 하면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으로 처리를 하면 이 중에 절반가량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삼성이 이건희 회장은 아직 안 죽었다고 치고 저 엄청난 11%에 가까운 삼성전자 지분을 자기 손으로 넣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지금 식물인간인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병세가 공개가 안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것까지 다 마무리를 했다고 해도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삼성생명 것까지 뭐 잔머리 굴려서 세금 안 내고 다 이재용이 다 업어와도 이재용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미치는 지배력은 20%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재용은 지금 이걸 해결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재용 재산이 지금 8조 원이라는데 그걸로 좀 대출 좀 받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 사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재용은 자기 돈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뭐 당연한 건데 자기 돈 안 쓰는 건 서로 자기 돈을 쓰고 싶다 하더라도요. 8조 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전체 가치가 무려 250조 원 정도 돼요. 이 말은 지분 1% 높이려면 2조 5천억 원이나 돈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이 들고 있는 8조를 다 털어도요. 삼성전자 지분을 4%도 못 사죠. 그러니까 이재용으로서는 계속 편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국민연금 8%, 삼성생명 7%, 삼성물산이 한 4.5%, 이건희가 한 3.5%. 이 순서거든요. 그런데 의외의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13%나 넘게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국민연금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삼성생명의 2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이건희, 삼성물산 얘들이 가진 것 다 합쳐도 훨씬 더 많이 들고 있는 극강의 주주가 한 명이 있습니다. 13%면 무려 30조 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엄청난 주주죠. 예. 과연 누구냐? 누가 도대체 이렇게 삼성전자 주식을 30조 원어치나 들고 있느냐? 이 진정한 대장이 바로 누구냐면 의문의 거대 주주는 삼성전자 자신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인 거예요. 얼마치나 사들였느냐? 무려 30조 원어치를 사들인 겁니다. 이걸 증시의 공식 용어로 자사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가 사들이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논리적으로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뭐 자기 돈 내고 주식 사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는 건 주식시장의 근본 원칙에 굉장히 크게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곳이 왜 증시를 만드냐면요. 기업에 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증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주식이라는 종이 쪼가리를 찍어낸 다음에 이걸 일반인들한테 파는 거죠. 우리 회사에 투자하세요. 이러면 일반인들은 그 종이 쪼가리를 받는 대신에 삼성전자에 돈을 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이 종이 쪼가리, 주식이라는 걸 팔아서 주주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공간을 열어준 게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거고요. 이 말은 증시라는 곳은 근본적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돈 없는 기업들이요, 여기 와서 주식을 찍어서 파세요. 그러면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회사가 거꾸로 자사주를 산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사주라는 게 시중에 판매되는 삼성전자 주식 종이 쪼가리를 삼성전자가 돈을 주고 사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그 종이 쪼가리를 사들이기 위해서 무려 30조 원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의 근본 취지하고 안 맞는 겁니다. 애초에 증시라는 게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거꾸로 자사주를 사들이면 그 주식 사들인다고 기업이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금 유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증시에서는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증시에서 자금 조달을 했더니 왜 여기에 돈을 쓰고 난리야? 그럼 증시의 원칙에 위배되잖아. 이런 원론적인 시각이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삼성전자가 그 종이 쪼가리를 산다고 무려 30조 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저 돈이 한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됐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겠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는 30조 원을 그렇게 쓰는 대신에 종이 쪼가리 사 모으는데 다 써버렸다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 저 종이 쪼가리 사 모으는데 무려 30조 원을 썼느냐? 예, 이건 이건희와 이재용 일가의 삼성전자 지분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삼성전자 주식을 잔뜩 들고 야, 나 너희 기업 먹을래 이러면 이걸 막아야 되는데 예. 이건희는 꼴랑 3.5%, 이재용은 꼴랑 0.6% 이걸로 못 막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회사 돈을 써서 주식을 막 사모은 겁니다. 유사시에 그 주식을 이건희와 이재용 편을 드는데 쓰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조 원이라는 돈은 순전히 이건희, 이재용을 위해서 시장에 쓴 돈 비슷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정이 이러니까 정부가 이걸 규제를 안 할 수가 없죠. 회사가 돈을 벌면 투자를 하고 일자리 늘리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벌들이 내동 앉아서 하는 일이 돈만 생기면 오너들 지배구조 지켜준답시고 자사주 종이 쪼가리나 사모으고 앉아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 경제가 돌아가질 않으니 정부가 규제에 나섭니다. 어떻게 하냐면 좋다. 뭐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 뭐 니들 돈 내고 주식 사겠다는데 자유국가에서 그것까진 막을 순 없다. 그런데 니들이 지금 그 짓을 하는 속내가 너무 뻔하지 않냐. 회사 돈으로 자사주 사들인 다음에 결국은 그거 오너 우호 지분으로 활용하려는 거잖냐.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어떤 규제를 하냐면 기업은 자사주를 살 수는 있는데요. 그 자사주로 투표권은 행사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는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를 못해요. 삼성이 열심히 삼성전자가 30조 원어치나 사들인 저 자사주는 주주총회에서 이재용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투표권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재용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장을 노르시죠. 와, 회사 돈으로 30조 원어치나 주식을 샀는데 저걸 내 편으로만 만들 수 있으면 내가 삼성전자 다 먹을 수 있는데 법이 막아놓은 겁니다. 아, 미치겠다. 이 방법이 없을까? 저 30조 원어치 주식 너무나 내 걸로 갖고 싶다. 이게 지금 이재용 머릿속에 들어있는 유일한 생각인 겁니다. 저 30조 원을 내 걸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방법이 뭐냐? 삼성물산은 이재용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30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삼성물산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있는 이재용이 그 30조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먹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이 지금 하려고 하는 모든 꼼수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삼성물산으로 옮기기, 이렇게 정의하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회사를 둘로 쪼갭니다. 하나는 사업만 열심히 하는 삼성전자 사업회사가 됩니다. 이 회사는 그냥 지금처럼 반도체하고 휴대전화하고 텔레비전 에어컨 열심히 만들면 됩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다른 하나는 투자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30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비롯해서 여러 주식들, 채권들 이런 재산이 있거든요. 그걸 들고 홀라당 분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회사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삼성전자 주식 등등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투자회사를 이재용의 회사인 삼성물산하고 합쳐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삼성전자가 원래 갖고 있던 30조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이 삼성전자 투자회사로 넘어갔다가 다시 삼성물산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용이 30조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게 특히 웃긴 게 삼성전자가 자사주 형태로 30조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사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회사를 쪼갠 다음에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해서 이 주식을 삼성물산으로 옮겨 놓으면은요. 더 이상 이 주식은 자사주가 아니죠. 왜냐하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게 되니까요. 네. 남의 회사 주식 들고 있으니 자사주가 아니죠. 그래서 죽어있던 투표권이 부활을 합니다. 이러면 이재용이 만세를 부르게 되는 거죠. 예. 갑자기 나 삼성전자 주식 30조 원어치 투표권이 있는 걸 땡전 한 푼 안 내고 먹었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최대의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재용이 이 짓을 해도요. 국민들은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 상식적으로 이재용이 아빠인 이건희한테 물려받은 돈은 딱 60억밖에 없는데 그걸 지금 8조 원으로 불렸습니다. 이 8조 원까지 불리는데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8조가 누구 A 이름도 아니고요. 실제로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나쁜 짓 했겠지만 내가 그게 뭔 내용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러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8조짜리가 아니고 무려 30조 원짜리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걸 지금 삼성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또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은 아예 얼굴에 철판 딱 깔고 삼성전자 회사 둘로 쪼개 그리고 삼성물산하고 합병해 이걸 지금 진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대국민 사기극을 대놓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막아야죠. 예, 이건 정말 막아야 됩니다. 이재용이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30조 삼성전자 주식을 공개적으로 먹겠다는데 나라가 아무리 개판이어도 이걸 눈뜨고 어떻게 용인을 해주겠습니까? 이 불합리와 부정의를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첫째로요. 둘째로 이게 용인이 되면요. 앞으로 재벌들이 돈을 벌면 사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겠습니까? 다 이재용 따라서 하겠죠. 돈 생기는 족족 회사에서 돈 벌면 그거 다 자사주사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걸 재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죠. 그럼 회사는 당연히 그 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재벌 기업들이라는 건 재벌 오너의 신변부터 보호하는 게 일생일대의 목표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이 하는 이 대국민 사기극이 용인이 되면 대한민국 재벌들은 전부 사업, 투자 이런 것보다도 자사주사들이는데 혈안을 올릴 겁니다. 나라 경제가 거덜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막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왜 이재용이 저 복잡한 짓을 해서 30조 원을 삼성물산으로 땡기려고 하느냐. 투표권이 부활하기 때문이거든요. 자사주일 때는 투표권이 없지만 다른 회사로 넘어오면 투표권이 부활을 하니까요. 그러면 막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래 한번 자사주였다면 영원히 자사주다. 이렇게 법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한번 자사주로 사서 투표권이 없는 주식이 됐으면 분할을 하건 합병을 하건 앞으로 치건 돌려치건 니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다른 회사로 옮겨도 그건 애초에 자사주였으니까 투표권을 못 준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재용이 투표권도 없는 30조 원어치를 굳이 삼성물산 앞으로 돌려놓을 이유가 없어져요. 이재용이 원하는 건 삼성전자를 지키고 싶은 투표권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투표권을 인정만 안 해주면 30조 원짜리도 지배권을 지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휴지 쪼가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사주의 투표권을 영원히 부활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의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누가 했느냐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이미 박용진 의원이
자사주의 투표권이 다시 되살아나는 걸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이 법이 지금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달 29일에 박용진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던데요. 그 나왔던 기사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검토 방안에 대해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사업회사의 분할 신주를 배정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자사주는 이재용의 개인 재산이 아니며 주주 공동의 재산으로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자사주에 배분되는 사업회사 분할 신주의 의결권을 확보하여 이재용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것을 결코 주주 공동의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대주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곧 소액 주주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간중간에 용어가 조금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자사주를 삼성물산 앞으로 땡겨서 삼성전자를 먹겠다는 건데 그렇게는 못 해주겠어 라는 법안의 취지인 거죠. 박용진 의원 보도자료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삼성그룹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볼 때 선출된 것도 아니고 경영 능력도 검증 안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있다. 왜 이재용인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결국 삼성의 이 모든 조치가 국민경제, 주주이익, 경영 합리화 등과는 관계가 없는 이재용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네, 상당히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맞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죠. 야, 자사주가 이재용 네 돈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법으로 막을 거야. 이게 지금 박용진 의원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매우 옳습니다. 저는 박용진 의원의 이 일에 대해서 뜨거운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상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받아들여서 30조 원어치의 투표권을 날로 먹으려는 이재용의 시도를 막아내야 합니다. 이 사회에 최소한의 정의가 있다는 걸 국회가 보여줄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했지만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지금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듯이 이재용 일가는 편법으로 30조 원 그냥 먹을 생각하지 말고요. 왜 이재용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답답할 만한 합리적인 대답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이재용 스스로 청문회에서 약속한 대로 더 나은 경영자에게 회사를 넘기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삼성이 계획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삼키기 프로젝트, 이걸 한 번도 한국에서는 이걸 막아본 적이 없어요. 이재용이 가는 길을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시민과 국민의힘으로 한번 막아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막아내야 한다는데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길고 어려운 얘기였지만 삼성전자 지배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삼성이 어디 학고방 같은 회사도 아니고 우리나라 그렇죠. 최대의 회사로 평가받고 있는데 편법과 공공성 상실 이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뭐 국가의 위신과도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삼성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결국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난다 하면 주식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스스로 해결할 방안을 찾고 난 다음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거만하기로 소문난 목기부스 우병우에게도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김무성과 긴밀하게 통화하고 있는 반기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여기저기 추파를 던지고 있는 반기문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반기문은 배신자 김무성과 긴밀하게 전화한다고 전해졌다. 박근혜 동지가 청와대에서 나가리 될 위험에 처하자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다. 대권 주자로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반기문은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대선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겠다고 한 반기문은 김무성도 함께 끌어안아야 할 것이다. 불사를 때. 또한 반기문은 박지원에게도 추파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탄핵을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간 떨어지게 만들다가 결국은 박근혜 동지 탄핵에 동참한 박지원에게 빌붙는 것은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친박판, 비박판 이랬던 반기문은 이제는 비박판, 비문반 이렇게 양상을 바꾸고 있는데 프라이드 반 양념 반도 아니고 어째 일생이 그렇게 간보기의 연속이란 말인가. 반기문은 이름을 간기문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반기문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새누리당을 버리고 떠났다가 만덕산에게도 버림받고 국민에게도 버림받은 손못이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공항에서 안 받아주면 온몸을 불살라 충성할 조국이 과연 있겠는가. 반기문 친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중앙일보 1면에 실린 이상원 사회부장의 글입니다. 제목은 우병우, 이 시대에 일그러진 엘리트입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검찰, 정보기관, 군, 경찰, 국세청 등의 권력기관 사이에 견제가 있었다. 이후에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하나씩 과거의 힘을 잃었고 결국 권력 옆에는 검찰이 유일한 칼로 남았다. 검찰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형적 권력 구조는 박근혜 정권에서 심화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검찰총장 김기춘을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앉혔고 검찰 출신들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그래도 못 믿어왔던지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 경북 출신들을
검찰 핵심부에 포진시켰다. 박 대통령의 불통 정치는 불리한 여론 차단과 사정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일 잘하기로 2등가라면 서러운 우병우는 그 임무에 충실했다. 여기에 안하무인 성향으로 비치는 그의 캐릭터가 불통 이미지를 키웠다. 위만 보고 달려온 그의 손에 쥐어진 칼은 더욱 위험해 보였다. 그러다 결국 시민 저항에 몰락한 정권과 함께 추락했다. 그의 대한민국에는 자신의 출세를 가능하게 해주었던 공동체도 국민도 없었다. 시민들이 토끼몰이 하듯 해서 만든 청문회에서도 해명과 자기 주장에만 급급했다.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권력을 남용해 자신들만의 구주궁궐 속 내부자 세계를 만든 박근혜 정권의 또 다른 상징이었다. 네, 이런 환부가 들추어지고 또 수술까지 가해져야 대한민국은 제 궤도에 올라설 것입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